안녕하세요. 오늘 아르코 예술인문 콘서트 오늘 10번째 시간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제일기획 마스터 김홍탁 마스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일기획의 김홍탁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류의 거를 별로 공유를 안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디지털 트렌드나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쪽을 했었는데, 오늘 주신 주제가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뭘 했고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했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속살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 돼서 저도 좀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대학을 여러분들 위해서. 근데 뭐 저희 속살을 봐봤자 뭐 얼굴처럼 시커먼하니까 별 기대는 하지 마시고, 예. 다만 그거는 우리의 지금 현재가 과거하고 분리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내온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목도 그냥 Live My Life라고 했고요. 저는 그 제일기획의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느 부서든 거기에 이노베이션이 들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픈 부서예요. 예. 매번 새롭고 이상하고 유니크한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이긴 합니다. 예, 시작할게요. 저한테 아주 어렸을 때 감수성이 예민할 때 나에게 준 영향력 있는 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최종적으로 이 책을 골랐어요. 무인도를 위한 신대철. 여러분도 꼭 한번, 가수 신대철이 아니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 시집을 통해서 인간이 자존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 그 다음에 좋은 글을 쓰는 게 어떤 것이라는 것, 이런 거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 그걸 통해서 나의 자존을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진 탤런트는 글을 써서, 글을 쓴다는 건 생각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밥이 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광고의 카피라이터도 그게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대철 시인의 시 중에 저런 게 있어요. 깨어있지 않는 한 누구나 타인의 자기 자신에 불과해 라는 거죠. 그렇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누구는 저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나서 복사본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날 땐 다 다른 사람이고 다 가진 재능이 나름대로 있고 한데,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동화되고 달아지고 하면서 결국은 그냥 남과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름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 구절이 저는 내내 뇌리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거 정말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데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야 돼가지고 여기다가 썼어요. 제가 카피라이터로서 일을 시작하고 그것이 처음으로 게재가 된 저 카피입니다. 근데 제가 여성 언더웨어로 데뷔를 했어요. 놀랍죠? 한 번도 착용도 안 해본 남자가. 그런데 그때 비비안이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가 카피라이터 한 달 된 초짜가 저 브랜드 네이밍을 했어요. 팜팜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제품 특징이 아직도요. 푸시업, P, A가 에어리, 공기가 통하고, 푸시업 올려주고, M이 몰드를 했다면 하나 재봉선이 없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름을 붙여갖고 팜팜이라고 불렀는데, 그때 10대들을 위한 틴틴 브라가 있었고, 그거하고 좀 어감의 느낌을 맞춰서 제시를 했더니 광고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카피라이터의 장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신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기능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카피죠. 이게 볼륨업을 강조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들떴어요. 얼마나 들떴겠어요. 초짜가 카피가 채택이 돼가지고 그게
아시겠지만 저는 여성 언더웨어는 여성지에 처음에 실리잖아요. 예, 거기서 데뷔를 하는데 그래서 저게 제 기억으로는 9월호 여성 잡지에 신제품 이제 실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만은 나오기를 막 기다렸어요. 예,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잡지가 나오겠지 그러고 있다가 8월 한 말쯤 돼서 토요일에 명동에 나갈 일이 있어갖고 명동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고개 이렇게 딱 들었더니 그 명동 한복판에 비비안 매장이 있었는데 저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광고가 엄청나게 큰 현수막으로 그 건물을 랩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제가 만든 광고를 접하게 된 거죠. 그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9월 달에 여성 잡지가 나와서 거기서 이 광고를 봤다면 막 박수를 치고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신기했을 텐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예,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끄적끄적거리고 한 것들이 저렇게 백주대낮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소통하고 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잡지만 봤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소통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 첫 작품이 데뷔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어요. 두려움이 앞서고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광고가 나쁜 짓 하기 시작하면은 한없이 사람들을 나쁜 곳으로 몰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참 좋은. 그래서 저는 저게 신의 계시라고 생각해요. 그날 명동에 나가서 그 커다란 걸개 광고를 보게 한 것이 뭔가 저에게 계시를 주게 한 것이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광고의 첫 대면은 뭐냐면 광고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창작물보다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 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류의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고의 양을 컨텐츠 양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엔터테이닝 컨텐츠라고 할 때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광고의 그 컨텐츠를 당해낼 수가 없죠. 예. TV 광고만의 한정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1년에 2,000편이 넘는 TV 광고가 만들어지거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뭔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한국 광고계의 어떤 답답함 이런 걸 막 견디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광고는 여전히 TV 광고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TV 광고의 대부분은 셀럽을 쓰죠. 셀럽 중에서도 연예인을 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TV 광고는 15초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5초에 연예인 돈은 엄청난 모델비를 주고 연예인을 활용해서 TV 광고를 하는데 15초 중에 한 1초만 연예인을 보여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못해도 14초는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초 정도는 브랜드를 보여주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은 그 연예인들의 살인 미소, S라인의 몸매 이런 것만 보다 지나가요. 설령 거기 어떤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 유명 모델의 이미지에 눌려가지고 그 메시지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요즘에 유행한다는 그 유명한 광고들이 그 거기 가서 던지는 브랜드에 관련된 메시지가 기억이 나시는 한번 보세요. 안 나실 거예요. 누가 나왔고 그가 어떤 얘기를 했다면 기억이 남지 브랜드가 안 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계속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 초짜 때부터. 그런데 이제 결정타가 저기 연도가 잘못됐습니다. 1997년 오늘 만드느라고 좀 실수가 있습니다. 97년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뭐 디자인 계통이 있으니까 칸 광고제라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많이들 아시죠? 그 칸 광고제가 광고제 중에서는 제일 명성이 있고 그 칸에서 수상을 하면 족보에다가 올려도 될 만큼의 그런 명예로운 상입니다. 칸 영화제 또는 아카데미 오스카 영화제를 능가하는 그런 광고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칸의 그 광고제를 참석했던 게 1997년이었는데 거기서 저 영국의 기네스 맥주 광고를 보게 됐어요. 어떤 건가 한번 보시죠.
wash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I'm gonna wash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I'm gonna wash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and send him on his way. Whoa, whoa, I went to wash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and send him on his way. I went and washed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I went and washed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I went and washed that man right out of my hair and sent him on his way. 제가 이제 이 광고를 현장에서 보고 정말 절망을 했습니다. 기네스비어는 아시겠지만은 그 생맥주로 유명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서도 그 이미지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영국 출장 가면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호텔에 짐 부려놓고 가장 가까운 펍에 가서 기네스 생맥주 한 잔 마시는 걸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네스 맥주는 흑과 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래쪽에 맥주와 위에 거품이 그게 아주 일정 비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맥주를 따랐을 때 그 정도의 일정 비율이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생맥주 드래프트 비어랑 같이 주문을 하면은 다른 생맥주는 한 10초 만에 따라서 준다면은 이것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30초 내지 한 40초 가량을 더 기다려야 그 포션이 될 때까지. 근데 어쨌든 제품이 흑과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도 흑과백이에요. 그렇죠? 그 흑과백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가 헐리우드 그 마초 영화를 보면은 남자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전부 다 여자로 다 바꿨어요. 그죠? 그래서 막 펍에서 당구 치고 팔씨름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커다란 트럭을 그냥 막 소뚜껑 돌리듯이 운전해서 그다음에 드릴링하고 뭐 불 끄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남자가 하고 있죠. 예. 여자가 하고 있죠. 남자도 해야 되던 건데 남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자막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물고기가 자전거를 필요하는 것 같다. 이게 영국 속담인데 물고기가 자전거를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쓸모 없다라는 거를 비유할 때 쓰는 속담인데 거기다 이제 여자고 남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산모 병동도 텅 비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문구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Not everything black and white makes sense is 이렇게 나오죠. 그게 우리가 흔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부정이잖아요. 예.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게 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기네스 맥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저것처럼 이 세상은 남과 여로 대분되어 있고 남자는 우월하고 우세하고 힘좋고 여자는 복종하고 힘없고 이러한 흑백 논리는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지만은 페미니즘을 지금 찬양하는 광고라는 거죠. 흑과 백의 기네스의 자산은 그대로 얘기하면서 이게 세 편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게 있고 또 저 97년 당시에 게이 코드를 활용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한 편만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걸 보고 좌절한 거예요. 왜 좌절했느냐? 영국은 저런 광고를 만드는구나. 전 좌절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제품을 저렇게 아주 자신 있게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음흉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시대의 주제, 담론, 사회 현상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저를 좌절을 넘어서 완전 넉다운 시킨 거는 영국의 국민들은 저런 광고를 보는구나라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예. 아 이게 괜히 영국이 선진국이 아니고 우리가 맨날 연예인들이라서 15전 춤추고 들어갈 때 영국의 국민들은 저런 광고를 보는구나 생각을 하는구나. 예. 박수를 치는구나. 광고 한 편을 통해서 페미니즘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그 지중해 바닥에 쓰러지고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쪼그라든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게 저를 더 크게 뛰게 만든 이제 자극이 됐지만 자극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씨앗의 생각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광고제 갔다 와서 단순히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저 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욱더 사명감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광고를 통해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막 노력을 했어요. 2000년에 제가 일부러 광고 평론가란 직함을 달고 광고 대중문화의 제일 원소라고 하는 광고 평론집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였죠. 사람들이 무슨 광고도 평론을 해?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제가 좀 많이 앞서가는 편인데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앞서갔던 것 같아요. 한 2, 3년 후에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광고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케팅의 영역이 아니다. 광고는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하나의 컨텍스트다. 근데 왜 텍스트다? 왜? 근데 그것을 마케팅 입장에서만 보지? 라는 관점에서 가령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이 흐른 후에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2013년에, 14년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그럼 TV 광고 한 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시 입었던 옷, 그 당시에 나눴던 주된 대화, 사용했던 제품들, 그 다음에 배경음악, 그 다음에 세팅 이런 거 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소장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술할 때 이전처럼 사상사, 인물사 이 탑다운으로 다루지 않고 영화, 찌라시, 신문 기사, 광고 이런 거를 텍스트로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더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준 징표거든요. 그게 집약이 돼서 나타난 하나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로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일부러 저런 책 제목을 달았고 제일 원수라고 그래서 또 남들이 보기에 뭐라 그러죠? 얕잡아 보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구조를 짜가지고 구조적 접근, 뭐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출판사도 나남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나남이 커뮤니케이션에 책을 제일 많이 내던 데였거든요. 교과서처럼. 그래서 가서 이거 뭐 후일담인데 나남 여러분 책 보시면 알겠지만 교과서 갖고 디자인 뭐 이런 형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책이다. 올 컬러로 내야 된다 했더니 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올 컬러를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쇄를 안 받겠다. 대신에 올 컬러로 내자라고 해서 나남 최초로 올 컬러로 물론 디자인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디자인도 못 믿어가지고 종이까지 우리가 지정을 했어요. 대신에 인쇄를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나름 사명감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안티광고전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어요. 제가 광고회사의 차장 나부랭이가 광고회사 차장이면 일반 회사의 과장뿐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광고회사 다니는 녀석이 안티광고전이라는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것은 광고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뻔한 광고들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도 훨씬 훌륭한 거, 기네스와 같은 광고를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전에 카테고리가 두 개인데 하나는 킬 애드버타이징이라고 해서 저기서 기존의 화법을 바꾼 그런 브레이브한 광고들을 보여줬어요. 기네스도 있었고 디젤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리퓨즈드에서는 자체 심의나 광고주가 선택하지 않아서 떨어진 거나 방송 심의에서 걸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가리안 이런 것도 다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딱지를 붙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은 것을 액자를 해갖고 해당 광고주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거죠. 한마디로. 안티 광고전이고 그래서 그 밑에 부제도 보면 뻔지르한 광고에 딴지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운때가 맞았던 게 그때 홍대에 있던 지금 없어졌지만 쌈지 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그 쌈지 스페이스가 우리나라 최초로 제대로 된 그 언더 인디 문화를 주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거주 작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기다 룸을 주고 6개월씩 1년씩 거주 작가들을 제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와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도록 허락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의 새로운 젊은 문화, 아방가르드 문화를 접목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었던 그런 토양도 역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 좀 너무 앞서갔어요. 제가 생각에 한 2, 3년만 늦게 했어도. 그래서 계속 제가 현업에서 하면서도 이런 걸 전파보다 내가 일단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영상,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화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스 우동이란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동이나 라면 광고의 전형적인 표현의 화법이 뭡니까? 막 땀 흘리면서 훅 먹고 국물을 이렇게 먹고 국물 맛이 끝내줘 이런 식이 전체 화법이잖아요. 예, 저는 그 도구말을 몇 개 세웠어요. 첫 번째, 이미지로만 승부하겠다. 두 번째, 면을 먹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겠다. 세 번째, 절대 다른 카피를 쓰지 않겠다. 예, 제품명만 얘기를 하겠다. 이 세 개 도구말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가츠오우동 가츠오우동 15채 뭐 많은 걸 담을 수 없지만은 하여튼 저런 그러니까 일본 정통 우동이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철도원 이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동을 먹고 싶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 기차에 타고 있는 저 강동원입니다. 거의 데뷔작이에요. 예, 저 때 좀 약간 어벙벙했었었죠. 예, 제가 여기서 하나 타협을 못한 거는 중간에 가스 우동 딱 멘트 한 번만 하자고 했는데 광고자 그건 안 된다 해서 맨 마지막 한 번 더 들어간 거 이제 그거 하나 타입을 못 하고 이게 그 해에 CJ의 최고의 광고로 꼽혔고 매출에도 엄청 도움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동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왜 우동만 주고 젓가락은 안 주느냐 뭐 그런 얘기부터 해서 귀신이 우동을 준 것이다. 뭐 우동 괴담 이런 게 막 나돌기 시작했던. 예. 그래서 최근에 작년인가 한번 나온 광고 보니까 이런 룩앤필을 그대로 활용해 갖고 광고를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는 광고 리비도를 만나다라고 하는 빨간 책을 제가 하나 냈어요. 예. 이게 에로티스인 광고를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들이 너무나 새빨개 해가지고 혹시 이 책 보신 분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절판이 돼서 구하기 힘든데 혹시 꼭 원하시는 분, 저는 이 책이 오타쿠의 책으로 포지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 책을 소장하고 싶은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 다시 책을 찍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팔리길 원하지 않고 정말 오타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책으로.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제가 계속 광고를 문화의 텍스트로 제가 이제 접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동아일보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동아일보가 좀 젊어지고 싶다 그래서 금요일날 위켄드 섹션을 내는데 거기에 처음에 이제 광고 이야기를 좀 실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자를 구하다가 여러 명 하다가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저에게 전화를 건네는 거 그러면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2월 23일 날 동아일보의 모 기자가 전화를 오셨는데 극비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서 물론 말을 안 하죠 그랬더니 언제부터 할 건데 그런데 1월 달부터 나간대. 그러니까 7일 남았는데 그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어텐션을 끌기 위해서 에로티즘 광고부터 시작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할 건가요? 그랬더니 한 1년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럼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중한 지면을 내가 받았으니까 좀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위클리로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뒤돌았으면은 다음번 원고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은 에로티시즘 하다가 또 그 다음 주제로는 먼저 SF도 하다가 그 다음 저 페미니즘도 하다가 이렇게 주제별로 넓혀가려고 했는데 한 달쯤 쓰다 보니까 이것만 제대로 한번 파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그 야한 광고하고만 지냈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주중엔 제가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 1년은 토요일 밤을 꼬박 샜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놓고 일요일 날 오전 12시 안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 1년을 토요일을 밤을 꼬박 일요일 새벽까지 밤을 새고 원고를 보내고 해서 결국 이제 이 책이 나왔는데 처음에 재밌는 거는 한 3편쯤 썼을 때 출판사 한 대여섯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책 내자고. 그래서 저는 아직 3편뿐이 안 썼을 뿐인데도 자기는 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담당했던 기자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선생님이 어느 출판사에서 내던 건 상관없으나 우리도 동아일보 출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면을 내준 것도 고마우니까 네 그러죠 했는데 그게 저의 불찰이었죠. 왜냐하면 동아일보 출판사는 그냥 이름만 출판사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서점에 진열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체를 하죠. 책을 내려다 보니. 그래서 이 책 역시 디자인부터 뭐 이름만 빌려줘도 정말 출판사는 다 한 거였는데 원래는 제가 저 책의 표지를 이걸로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트리밍을 해가지고 표지는 남자, 뒷면은 여자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저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로 바꿨는데 사실 이게 더 야하죠. 이게 더 야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제 콘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콘돔을 세워놓고 위쪽에 포장지를 칼로 오려가지고 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훨씬 더 야한 게 됐었죠. 어쨌든 그래서 재밌으셨어요, 책? 네. 괜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네. 글도 야하던가요? 잘 안 읽으셨구나. 예, 그 그림만 야하고 저는 성이라는 거를 광고를 통해서 성의 문화를 대해서 서술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코 책 내용은 야하진 않고 그림만 야하고 근데 이건 좀 너무 앞서갔었어요. 한 5년쯤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2006년에는 그때 디자인 하우스가 창립 30주년인가 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티스트 5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작품 2개씩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작품 사이즈도 있었어요. 지금 저기 보시는 저 정도 규격에 되는 사이즈를 2개를 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시 기획 자체가 굉장히 참신했던 게 그 전시를 위해서 뮤지엄을 임시로 지었는데 그것이 페이퍼 테이너 뮤지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이하고 컨테이너로만 만든 거예요. 종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종이를 어떻게 해요? 붙이면 굉장히 단단해지죠. 그래서 그걸로 기둥으로 세우고 올림픽 공원에 그것을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미국에서 노마드 뮤지엄이라 해서 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로 만든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으면 그걸 철거를 해서 뉴욕으로 옮겨서 또 다시 가다 짓고 하고 뭐 이런 그야말로 노매딕 그때는 노매딕이 하나의 그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표방하고 했었습니다. 굉장히 귀중한 프로젝트였고 그런데 그 제목이 여자를 밝히다였어요. 이중적인 의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적 여성 인물을 주제로 다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치자이시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여성이 권력을 쥐었을 때가 딱 저 때 한 번이었잖아요. 신라 시대. 그리고 저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굉장히 그 역사책을 보더라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저 때 나라가 부강하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가 넘쳤던. 그래서 제가 저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그 유치한 남자들의 세상을 비꼬는 것으로서 우리 여왕을 이제 등장시켜서 작품을 전 했습니다. 저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은 저게 사슴이 박제가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키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의 혼합이거든요. 짬뽕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의 이미지인데 그것을 우리의 지혜로운 여성으로 보여드리고 남자들의 저런 유치한 모습들 노름하는. 그러니까 키치는 과장이기 때문에 저 화투장도 저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이 정도 된 사이즈로 확대 출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목이 여왕이 내려다보신다. 이제 혀를 끌끌 차면서. 근데 두 번째 편은 저렇게 이제 룸살롱 느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 사회로 풍자해보고자 하는 이제 저런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두 번째 기획했던 전시였습니다. 피에르파올로 페라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안 포토그래퍼예요. 근데 우리나라 인쇄 광고도 보면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우리나라 인쇄 광고는 가령 TV 광고에 요즘 가장 유명한 남자 연예인이 누군가요? 가장 뜨는 여자 연예인은 누군가요? 남자 연예인은 누군가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연예인 없어요? 이승기라고 치죠. 김수현이나 김수현 씨가 TV에 나오면은 그 김수현 씨를 찍어서 인쇄에다 그냥 눕기를 따가지고 갖다 붙이면 인쇄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인쇄 광고에 화법이 없는 거예요. 인쇄하고 TV는 다릅니다. TV는 시간이 존재하죠.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맥락이 있어요. 하지만은 인쇄는 하나의 지면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쇄 광고는 그냥 별책부록이에요. 예, 김수현 씨가 나왔으면 김수현 씨 찍어서 제품 들고 있는 사진을 박으면 끝입니다. 무슨 거에 크리에이티비티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닌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 친구기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지금은 이태리의 그 보그, 그다음에 남성 잡지 이런 것들을, 여기는 그 저런 유명 포토그래퍼가 한 챕터를 자기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정하고 모델을 선정하고 의상을 정하고 그걸 전부 다 포토그래퍼가 다 해요. 그걸 하는 친구인데 호기 또는 허기전을 기획을 했습니다. 호기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이 세계에서 완전히 이름을 가져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순수 예술 작품에 대한 허기는 늘 존재를 한다. 그래서 광고화됐던 작품과 그 외 자신이 개인 작업했던 것을 섹트로 나눠갖고 전시를 인사동에서 했습니다. 이제 저것이 그때 브로셔였고요. 굉장히 사진이 파격적이죠. 예. 그래서 타이거 마스크 저 작품을 제가 갖고 싶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전시도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2007년엔 지금 이제 연도 순으로 제가 배열을 해놓은 거고요. 머리 좀 굴려보시죠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김영사에서 이거를 번역을 해달라고 이게 들어왔을 때 번역은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해볼까 말까 하다가 책을 좀 읽어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한테 공부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근데 여기에서의 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아이디어화해서 세상을 바꿨는가 하는 것들이 사례가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얽힌 배경은 제가 뭐 앞에 것들은 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줬는데 이게 번역서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 제목 짓는데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원서 제목이 Shake the Brain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좀 굴려보시죠. 저는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를 밀었는데 실무자들이 막 다른 대안을 가져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아니에요. 결국 거기 대표가 보시더니 이거네 예, 라고 해서 예, 객관적으로 처음에 딱 봤을 때 꽂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보면 처음에 나왔던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결국은 제일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뭐 누가 뭐 광고주의 박 부장님이 이거 아니랬잖아 하다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은 토끼를 그려오는데 나중에 늑대가 되는 거죠. 예. 토끼처럼 생긴 늑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또 팔자에도 없는 번역을 했었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리어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는데 제가 뭐죠? 글로벌 광고를 굉장히 일찍 시작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뉴욕 법인에서도 한 1년 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2005년 6년부터 6, 7, 8, 9, 4년 동안은 삼성 기업 이미지 광고를 해외에 내보내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TV는 매체가 정해져 있었어요. CNN과 BBC. 왜냐하면 비싸니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만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제는 일종의 사회공헌, 이런 그때부터 사회공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의 인쇄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기 그 카피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이거예요. 이게 어디 나라죠? 네팔쯤 되나요? 제가 해놓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에 의하면 네팔에서는 가령 뭐 한 65%의 사람이 삼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은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삼성을 쓰고 있습니다라는 게 카피예요. 근데 삼성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품으로 안 보여주고 그 제품의 박스로 보여준 거예요. 박스라는 건 결국 제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에 이제 표현을 했었죠. 예.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대엠적을 하는데 저거는 그 노트북 케이스고 저 이제 딱지를 갖고 노는데 핸드폰 케이스와 저게 네팔이다. 아프리카에서는 그 워싱머신, 아니 디쉬머신 그거를. 예.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중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막 고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각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딴 것도 많기는 한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늘 뻔한 화법을 제가 굉장히 이제 탈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웠겠는가. 그 다음에 2008년에 또 팔자에도 없는 게릴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던 것이, 제가 계속 이 게릴라 크리에이티브란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통 미디어에만 기대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툴을 활용한 이제 광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게 이 책이 잘 집대성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미디어의 관점에서. 그래서 앰비언트 미디어라고 하는데, 앰비언트는 말 그대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책을 잘 정리해서 저도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책이었는데, 또 이 책에 대한 일화는 뭐냐면, 편집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상한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게릴라 크리에이티브라는 건 내가 추구하는 앞으로 나갈 방향, 크리에이티브의 지표이기 때문에 저걸 써야 된다고 제가 이걸로 세미나도 많이 했거든요. 책 제목을 크리에이티브 게릴라라고 바꿔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서문에 들어가 있는 수치도 바꿨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수치를 왜 바꿨어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에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공을 하나 지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제가 함부로 글을 쓰는 사람도 수치 같은 거는 더욱더 확인을 하고 쓰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래서 심지어 저렇게 유명한 출판사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잘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운이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것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굉장히 두꺼운 지질의 인쇄가 된 그런 책이었는데, 번역하는 거의 조건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이 페이지하고 똑같이 페이지네이션이 된 채로 번역을 해서 자신들에게 넘겨주면 인쇄는 영국에서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완전히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주고 영국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선적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제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아직도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그러다가 이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 그 다음에 TV 광고란 트래디셔널 미디어를 활용해서도 뭔가 좀 색다른 것, 인쇄 광고도 색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 저희 그런 생각들이 이제 때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놓치질 않았죠. 그래서 삼성 NX100 카메라를 작업을 하는데 이런 세계 최초의 식빵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If it should be the last autumn leaf hanging from the tree, I'll still be here waiting on the breeze to bring you down to me. And if it takes forever, it be. And if it takes forever it'll be. 자, 이거의 풀 버전은 전 세계 모든 동영상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풀 버전을 보시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왜 했냐면은 TV 광고를 할, 이게 글로벌 버전인데 글로벌에 TV 광고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역마다 다 특징이 틀리고 TV 매체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다 다른데 할 수가 없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저절로 바이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저 미션이었는데, 사실 유튜브에서 자발적으로 바이럴 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강남스타일처럼 정말로 독해야 그게 저절로 그게 되는데, 그래서 바이럴 파워를 가진 아티스트하고 컬래버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고 밴드 혹시 아세요? 오케이고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셔서 유튜브에서 보실 게 굉장히 많은데, 오케이고를 쳐보시면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레이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유니크하고 그런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거는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아트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온라인에 어마어마한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팬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은 오케이고의 다음번 뮤직비디오는 뭐지? 라는 거죠. 예. 오케이고의 다음번 음악은 뭐지가 아니라 뮤직비디오는 뭐지? 그러니까 그들의 다음번 뮤직비디오를 우리가 만든다면 기본적인 바이럴은 우리가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그들을 컨택을 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그 동영상이 1초에 24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화면이 24장이 1초에 돌아가는 건데 이제 우리 잔상 효과 때문에 이게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보셨을 때 조금 이렇게 지글지글해 보였던 거는 일부러 이렇게 했던 건데 1초에 식빵을 15장을 썼어요. 중간에 조금씩 비죠. 그러니까 약간 끊어진 느낌이 일부러 들게 했던 거고, 그리고 그 한 장 한 장을 일일이 다 삼성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카메라를 크리에이팅 툴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했던 거거든요. 단순히 캡처링 디바이스가 아니라 크리에이팅 툴로 우리가 포지셔닝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오피셜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맨 나중에 삼성 카메라가 등장하고, 이 뮤직비디오는 삼성 NX100 카메라에서 촬영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문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셨겠지만은 저렇게 표면에 뭔가 레이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MIT 랩에 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MIT 랩에 있는, 말이 뭐 MIT 랩이지 가보면 다 창고거든요. 그 창고에서 한 달 동안 거의 5,000장의 식빵을 태우면서 작업했던 게 바로 토스트 애니메이션이고,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고 국제 광고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2010년이에요. 지금 생태가 더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즐거웠던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부터 좀 더 디지털 기술 접목한 프로젝트를 제가 하나둘씩 시작을 했습니다. 이마트의 섀도우 QR코드인데 한참 QR코드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12년만 해도 QR코드가 더 이상 뉴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신기하고 나의 흥미를 끌면은 시도를 해보고 싶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질 않죠. 이마트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해 보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가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점심시간이고 사람들이 되게 밥을 먹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매출을 올려보고자 해가지고 QR코드인데 해시계 원리를 활용한 QR코드를 만들어서 12시에서 1시 사이만 스캔이 되는 QR코드예요. 5개 구조물인데 그 해시계의 해 각도에 따라서 그늘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것도 섀도우 QR코드라고 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The sales during lunchtime decreased drastically. Mission: to increase sales during lunchtime from 12 p.m. to 1 p.m. Idea: give people a unique experience, only available during lunch hours. Install a shadow QR code using the sunlight and shadow, only available from 12 p.m. to 1 p.m. This event is called Sunny Sale. How to: scan the shadow QR code from 12 p.m. to 1 p.m. Automatically skip to the Sunny Sale mobile homepage and enjoy special offers, including a $12 coupon. Purchase items on the eMart application, and they will be delivered directly to your home. 풀 버전은 유튜브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비슷한 건데, 마트가 올 수 없으면은 마트가 찾아가겠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 풍선이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마트에 그 배달하는 트럭이거든. 그 트럭 쉐입 풍선을 에드벌룬을 띄워서 저기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쏴줘요.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럼 사람이 무료로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바로 처음에 접속하면 이마트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디스카운트 쿠폰을 받게 돼요. 쿠폰을 받아서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거죠. Mission: make people staying far from eMart do shopping at eMart. How to: create an eMart store that flies to customers. Idea: we created a flying store. It's a free Wi-Fi balloon that makes people do shopping. The eMart truck-shaped balloon, equipped with a free Wi-Fi router, floated in every corner of the city.
People, out of curiosity, connected to the Wi-Fi signal and downloaded coupons using their mobile phones. They bought products immediately via the eMart mobile app. 네, 뭐 이런 거였고요. 제가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S-오일에서 히어벌룬 캠페인인데 S-오일에서 이제 기름을 절약하자는 이제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주 복잡한 주차장에 가면은 자리를 찾으려고 차가 이렇게 삥삥 돌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전구의 차로 환산해 보면 엄청난 기름이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새로 진 건물들 보면 지하에 주차로 가셨을 때 거기 뭐 빨간 불, 파란 불이 이렇게 켜 있어서 파란 불을 바로 보고 가면 되는데 저런 야외 주차장에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풍선을 활용을 했습니다. Right now. Thus begins the HERE campaign. It has set up a HERE balloon for each parking space. As a car parks in it, the balloon falls. When the car exits, the balloon rises. Cars can spot these balloons from afar. They can spot open parking spaces without wandering. Finding quick parking means saving oil. One easily spotted parking spot is worth 1 liter of oil saved. 네, 이거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되게 이제 가족들이 놀러 오잖아요. 저는 놀이공원에. 그러니까 주차장에 올 때부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풍선이 있다고. 별로 돈 안 들이고도 예. 그다음에 이제 던킨 도넛인데 그 우리나라의 던킨 도넛의 포지션이라는 거는 첫 번째도 도넛이고 두 번째 도넛이고 세 번째 도넛이에요. 커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던킨 커피가 굉장히 싸고도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광고 용어는 consideration set라고 하는데 고려 대상군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사러 나간다고 할 때 던킨 커피가 안 떠오른다는 얘기죠. 뭐 스타벅스나 뭐 몇 군데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커피를 좀 알리고는 싶은데 그게 뭐 TV 광고로 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실제 사람들에게 커피에 매료되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는 우리나라는 저기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업적인 광고를. 그래서 던킨 매장이 있는 정류장에만 미리 라디오 광고가 나가요. 그 라디오 광고에 던킨 도넛 하는 그 징글 사운드 있죠. 그 사운드를 인식해서 커피 향을 뿌려주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 각성 효과도 있잖아요. 커피가. 그런데 커피가 맛으로도 구매하지만 향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예, 향 때문에 끌린 게 뭐가 있습니까? 커피하고 갓 구운 빵 이런 것들은 정말 냄새만 맡으면 먹고 싶어서 미치죠. 그래서 그 향을 이제 활용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And so they stop by cafes on their way to work. How do we approach these people? Idea: release the aroma of coffee along with radio advertisements. After analyzing the Dunkin' Donuts jingle, we created a machine that releases a coffee aroma. The machine is triggered only by the sound of the Dunkin' Donuts jingle. This jingle was inserted at the top of the Dunkin' Donuts radio ad. When a Dunkin' Donuts ad plays on the radio, a coffee aroma is simultaneously released. Those who noticed the aroma while listening to the ad exhibited some surprised responses. Through positioning, when they exit at their bus stop, they see the Dunkin' Donuts shop in front. 오빠 것도 사왔어. 우와, 근데 어디 커피야? 향이 참 좋다. 바로 요 앞에 있는 던킨. 던킨 커피가 이번에 내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They are much more inclined to make their stop at Dunkin'. 이런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라디오 광고를 들으면서 청각으로 일단 던킨 커피를 이제 접촉하게 되죠. 그다음 아주 파워풀하게 냄새로서 확 끌립니다. 근데 정류장에 딱 내리면 정류장에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길 건너면은 던킨 매장이 있죠. 예. 커피를 살 확률은 거의 90% 이상이죠. 예.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이거는 삐끼 광고라고 제가 부르는.
세이브 미네워터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갖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뭐 이거 한번 사 보셨겠지만은 처음에 거의 미네워터의 인지도가 거의 0%에 가까웠던 게 올리브영에서만 판매를 했어요. CJ. 근데 올리브영에 남자분들 안 가시죠? 올리브영 가보신 남자분들 계세요? 아마 여자친구 따라서 가실지는 몰라도 자기 물건 사기 위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저기에는 특별한 화장품 같은 걸 팔기 때문에 가지 생수를 사러 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찾은 인사이트가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요즘엔 기부 문화의 하나의 패턴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그냥 감히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행했던 프로젝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 라벨을 완전히 우리가 리디자인해서 다시 바꿨어요. 그리고 프라이스 코드를 마코드를 하나 더 만든 거죠. 물방울 형태를.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가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은 사러 가잖아요. 자기 물 먹으러. 그럼 아래에 있는 바코드를 긁으면 물값을 계산하는 거고 매대에서 물어봐요. 저 물방울 바코드를 한 번 더 스캔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면은 100원이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자기 물 살 때 아프리카 아이들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원을 기부하면 CJ에서 100원이 기부가 되고 저것을 파는 샵에서 100원이 기부가 돼서 300원이 기부가 되는데 300원이면 아프리카 아이를 300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정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으로 도울 수가 있는데 기부를 쉽게 하자는 게 이 컨셉이었어서 완전히 리디자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 패밀리마트에서 지금은 CNU지만은 이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이다. 우리도 100원씩 기부할 테니 우리 마트에 물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판매량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패밀리마트는 전국에 몇천 개의 점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가치 있는 것을 만들면 인지도, 판매량, PR 효과는 저절로 다 따라오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걸 만들자라는 생각을 이때부터 더더욱 하게 됐고 덕분에 뭐 인지도도 올라갔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판매량이 몇백 퍼센트가 아니라 거의 몇천 단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광고제에서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계 광고제 수상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게 공짜 홍보가 되거든요. 전 세계 이 브랜드가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제가 너무나 뿌듯한 게 이제 해외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가고 하면은 그 대학의 광고 마케팅 관련 학생이나 광고회사 사람들이 저희 제일교육에서 만든 이런 걸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전 뿌듯했어요. 이제 우리도 어떤 지적인 것들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구나라는 것에 너무너무나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어답트미라고 하는 거는 유기견 프로젝트인데 요즘에 그 유기견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이 그 소셜 어젠다가 되고 있죠. 여기도 집에 개 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마리 기르세요? 뭐 기르세요? 진돗개요? 마당 있으시구나 집에. 저도 아파트인데 2마리를 기르는데 여기 이제 개를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계란 동물은 기르거나 드시거나 끊을 수 없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 한 마리가 죽고 나서 한 1년 동안 다시 못 길렀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마리를 기르는데 저희가 이것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실제 유기견들의 상황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들이 이렇게 창살에 갇혀 있거든요, 유기견들이. 그리고 일정 기간 주인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이렇게 울타리 쇠창살이 많잖아요. 거기다 저기 광고 보드만 껴놓은 거예요. 그럼 길 가다 보면은 저것이 개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스피커하고 NFC 칩이 있어서 길 가면 저 개가 막 짖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고 저 보드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NFC를 스캔을 하면은 폰을 통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입양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프로젝트였고요. 다음에 이제 실버톡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2013년 작년 초 프로젝트인데 저 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실버톡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노인분들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하지만은 정부에서는 뭐 제도적 차원의 얘기만 하고 미디어에서는 이제 100세 시대가 온다.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어떻게 할 거냐라고만 떠들어요. 뭐에 대한 뭐 아젠다도 없고 사회운동을 일으키지도 않고, 그래서 미흡하나마 우리가 뭘 좀 해보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았던 글 구절이 아프리카의 한 작가가 쓴 글인데,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읽고 아 이거다. 80을 사셨다는 것은 10년 8번을 사신 게 아니라 그만큼의 지식과 정보와 경험의 총합인데 왜 그 귀중한 것을 우리는 등한시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들을 무대로 불러드렸습니다. 테드톡과 같은 실버톡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아주 평범한 분들이에요. 70 넘으신 분들. 자기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4팀을 모았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테드톡 할 때 청중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라 젊은 아티스트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영감받은 내용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톡 콘서트와 아트쇼가 결합이 돼서 실버 세대와 영 제너레이션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도록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북긴북 형태거든요. 큰 책 안에 작은 책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작은 책은 굉장히 팝업북처럼 해가지고 도록이에요. 작가들 작품 설명해 놓고 밖에 있는 커다란 여백의 책들은 그 노인분들이 했던 얘기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끈으로 연결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저희가 탯줄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어떤 정신적인 지혜를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도록도 저렇게 새롭게 만들었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잔소리로만 들려요. The elderly are lonely. The elderly in Korea are lonelier. The elderly in Korea are socially invisible. Can the silver generation ever find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young generation? Idea. Let the elderly's words be heard. The Silver Talk campaign. We have invited ordinary elderly, over 70, to be storytellers. Born in the colonial era, they survived the Korean War and accomplished a dramatic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We have showcased their stories through TV, radio, print, and online media to attract people's attention. Step 1. Holding a talk show hosted by the Silver Generation that inspires the young. Step 2. Holding an exhibition of young artists inspired by the stories of the Silver Generation. A new kind of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sharing wisdom through a talk show and young men sharing talents through creative works has been initiated. Result. Societal issues concerning the Silver Generation have been spurring on TV and newspaper reports. 아까 그 손 모양이 그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의 손을 본따갖고 근데 그 비누로 만들었거든요. The city of Seoul decided to hold the second Silver Talk 전시회가 campaign 열리는 그 following the 화장실에다 People's 실제로 그거를 Movement. 비치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서 깜짝 놀라요. 손목이 짧은 거 The 이렇게 붙어 elderly 있으니까. are great 그런데 손을 storytellers. 씻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 손을 Silver 만져야 되거든요. 그 기분이 굉장히 묘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가분한테 왜 많은 소재 중에 비누를 썼냐 물어봤더니 인생을 달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비누란 소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에도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품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걸 통해서 아주 큰 이슈는 불러일으킬 수는 없지만은
노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한번 이 사회에 제시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자, 생명의 다리는 뭐 너무 많이 아시니까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인비지블 피플은 올해 2월 3월에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인데 혹시 이거 전시 시립미술관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계시군요. 고맙습니다. 예. 좋으셨어요? 예. 제가 있으니까 좋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예. 굉장히 문화생활이 필요하군요. 예. 무려 시립미술관에서 2달간 했었는데 제가 저 실버톡이라고 여기는 이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작년 말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서 청계천의 다리를 털실로 감싸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비지블 피플은 저게 그 뭐죠? 난민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무식했던 게 마포대교 때도 제가 무식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마포대교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자살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좀 깜짝 놀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무식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해결점 찾자라는 관점에서 그것도 그렇게 했고 이 난민 부분도 저는 대한민국의 난민이래봤자 탈북 난민 정도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시아 각 나라의 난민들은 물론이고 콩고,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에서 난민들도 계셔요. 예. 여러분들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도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나라죠. 예. 저는 그 드록바라는 선수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를 알았는데 워낙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심지어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내전을 피해서 남편을 그냥 두고 아들만 달랑 데리고 난민 캠프에 있다가 한국까지 서울까지 흘러들어온 그 여인은 제일교회 옆에 있는 건물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이제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난민에 대한 좀 어웨어니스를 높여보자 해서 UN 난민기구하고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 3D 프린팅 기술이 지금 이제 제일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난민분들을 3D 프린팅으로 스캐닝을 해갖고 이 정도 크기 되는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난민 캠프까지 가서 전부 다 스캐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몰 피규어를 사람들의 어웨어니스를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UN 난민기구에서 우리에게 해주십사 했던 그 미션이 일단 이들의 어웨어니스, 존재 자체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걸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피규어를. 그래서 서울시립미술관하고 했고 대신에 전시 방법을 이런 룸에다가 우리가 작품 전시하듯이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립미술관 전체를 전시 공간으로 했어요. 계단참에다가 창틀에다가 숨겨놨어요. 이유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못 봤기 때문에 이젠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서 그것을 스캔을 하면은 그 피규어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동영상으로 팝업이 돼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응원 메시지를 남기면은 UN 난민기구의 페이스북 팬페이지에 업로드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한번 보시죠. 서사기도 바쁘니까 잘 모르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The refugees were incarnated in the form of 3D figurines. They were then placed in the museum. Instead of being displayed conventionally, the figurines were hidden. So visitors had to seek them out. When they were found, visitors were engaged by videos about the refugees on their mobiles. In just 3 weeks, more than 48,000 people visited the exhibition.
encouraging messages were sent to the refugees. For a 3D figurine exhibition, and many more came to know about them. 유엔 난민기구에서 너무 좋아했고 10월달에 그 제네바에서 유엔 난민기구 총회가 열리는데 이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의 피규어를 다 가져가서 그 건물에서 이걸 다시 한번 실행하기로 했고요. 이걸 제가 스캐닝 할 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느낌이 단순히 외형을 따오기 위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런 것까지 다 스캐닝이 되어서 느낌이 들어요. 현장에 있으면 그거 굉장히 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피규어라고 표현 안 하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던 게 이제 화신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걸 설치하고 스캔을 해서 보면은 실제 다시 인물이 이제 현현이 되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진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계신 기독교인들은 좀 부담을 가시는데 제가 요즘 부적을 팔고 있어요. 예. 이게 여러분 그 G마켓이라고 있는 온라인 쇼핑 있죠? 거기 들어가면 1.25 미러클 마켓이라고 하는 장이 서 있습니다. 1.25는 뭐냐면 유엔이 정한 극도의 빈곤층이에요. US 1.25달러로 하루를 사는 사람을 극도의 빈곤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유엔이 밀레니움을 맞으면서 2000년에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이 지구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 8가지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 뭐 두말할 것 없이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빈곤 퇴치거든요. 근데 여전히 안 되죠. 내년 1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해서 기아 대책과 G마켓과 해가지고 1.25 미러클 마켓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든 분들, 그다음에 수많은 셀럽도 참여를 했어요. 자신의 상품을 올려요. 그런데 디지털로 된 그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을 올려도 되고 나만의 레시피를 올려도 되고 터키 여행, 뭐 5박 6일 깨알 같은 나만의 정보도 좋고 다 올릴 수가 있어요. G드래곤은 목소리를 올렸어요. 여성분들 걸 다운받아가지고 컬러링으로 쓰면 돼요. 이현희 씨는 오빠 일어나 그 모닝콜 목소리를 기부했어요. 그럼 남성분은 다운받아서 모닝콜로 쓰시면 돼요. 저는 부적을 기부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대학생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광고는 하고 싶은데 문은 좁죠. 미래는 불투명하죠. 그럼 저하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가다가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스터님 길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제가 그런 마스터처럼 생긴 모양이에요. 아니면 응원 메시지를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허그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두려움을 쫓아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Don't fear fear라고 하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부적을 만들었습니다. 총 7종이에요. 색깔과 카피가 달라요. 그래서 좀 제 부적을 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1250원에 구입이 됩니다. 하나가 1.25. 그리고 그 모든 돈은 모아서 기아 대책을 통해서 말라위에 있는 극도의 빈곤층 가족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 부적을 좀 사주세요. 자, 이게 마지막 예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가치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칸 카이메라라고 하는 이제 키메라라고 하는 그게 그 상징적인 동물이죠. 키메라가 저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는 그 빌 게이츠하고 너무 좋은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이죠. 이 세상을 돕는 일. 왼쪽은 필립 토머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나 유명한 칸 광고제 전체를 이끌어가는 CEO예요. 두 사람이 만나고 칸 카이메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을 돕는 일도 돕는 사람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돕는 아이디어를 전 세계 사람들로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의 주제를 내주고 A4 용지에다가 2장에다가 너의 아이디어는 뭐고 어떻게 실행할 것이며 이런 것만 써서 내면 돼요. 예. 물론 이제 영어로 써야 되는 거죠. 써서 내시면은 거기서 일단 10개를 뽑습니다. 그리고 10개에 대해서 아이디어 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줘요. 1억 2천만 원을 줍니다. 대단하죠. 그럼 그 10개 뽑힌 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빌 게이츠 재단이 있는 시애틀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하고 함께 막 숙성시키는 워크숍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이디어 하나를 뽑아서 그 아이디어는 추가로 100만 불을 줘요. 12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어느 기업에서 사회공헌으로 뭐 몇 천억을 냈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12억 한 13억 14억 정도의 돈을 쓰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 참여시켜서 함께 가치를 나누고 머리를 맞대게 하고 이 세상의 문제를 내일처럼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런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상세히 하냐면 너무 명예롭게도 1회 대회 때 14명의 심사위원회 제가 들어갔어요. 네, 맨 왼쪽에 세 번째 보시죠.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게 생긴 저게 접니다. 운 좋게. 그럼 왜 저렇게 저게 이제 칸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크리에이티브의 그루들인데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봐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심사할 자격이 있다고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10개의 아이디어를 뽑는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했죠.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현장에 모였습니다. 저게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 재단이고 저기에 14명의 심사위원이 정말 아주 조금 과장을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하루를 초 단위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 바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스케줄을 앞으로 미루고 뒤로 다 미뤄서 정시에 저게 다 도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값하고 숙박료만 주는데 세상을 돕겠다는 그 집단지성의 힘을 얹어주는데 동참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개 팀이 모여서 저렇게 많은 팀. 그래서 제 생애에 정말 가장 빡센 워크숍을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나 충만해져서 은총을 받았죠. 제가 인스파이링이 돼서 돌아왔던 2012년에 수많은 저에게 사건이 있었음에도 단 하나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대회를 꼽을 만큼 제가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됐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한 7월 1일 날 제가 디지털 놀이터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제 책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꼭 마지막에 이런 게 나오죠. 뭘 사주세요. 근데 이건 아니고요. 부적은 사주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거는 계속 디지털 쪽에 제가 일을 해오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책들은 금방금방 나요. 빅데이터라든가 크라우드 소싱이라든가 요즘에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진작 원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교적 많이 아니까 책을 내보자 해가지고 제가 최근 10년을 디지털 데케이즈, 디지털 10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뭐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저 한 2003년부터 아주 본격적이고도 아주 성공적인 모범의 예가 되는 디지털 플랫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을 잡아서 그 10년을 10개의 키워드와 10개의 성공 캠페인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의 컨셉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교과서처럼 보기 좋은 책이고요. 10개의 캠페인을 저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소셜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전파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로만 떠드는데 말로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샷 놀이를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인증샷을 올려준 10사람을 뽑아서 굉장히 힙한 곳에서 브런치를 먹겠다고 했더니 무지무지하게 올라왔어요. 인증샷들이. 저렇게 자신의 폰트를 활용해서 한 친구도 있고, 오른쪽의 친구는 내가 먼저 돈가스를 먹여줬으니 자기를 뽑지 않으면은 국물도 없어, 뭐 이런 식의. 당연히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를 활용해서 저는 디지털 걸음마부터 배워보자라는 게 저게 주제였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이거 베스트 간지상을 받았던 고3 학생입니다. 이 친구 너무 재밌는 게 계속 제 타임라인에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뭐 올렸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가 좀 부정한 것 같았는지 3번, 4번 올렸어요. 계속 다른 것들을. 이건 베스트 패브리케이션 상을 준 건데 저 뒤에 있는 판이 합성이 아니라 진짜 만든 거예요. 저 크기로. 감탄을 했죠. 이 두 사람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게 요즘 흔히 유행하는 셀카봉으로 찍은 거예요. 셀카봉에 리모컨으로. 자기 자신의 사진을 오려가지고 저렇게. 이건 뭐 책으로 국수를 만들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아이디어를 올린 친구도 있고요. 이 세 사람도 다 초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뉴욕 한복판에 애플 매장에 아이패드를 쏙 빼놓고 대신에 제 책을 다 껴놓고 거기다 인증샷을 올리는 그런 대범함을 보이는 분도 있었고, 저렇게 모니터에다가 저렇게 사진을 깔아놓고 하나는 진짜 책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라고 하는 무르나만한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정답이. 그다음에 아까 고등학생이에요. 아이디어를 더 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다음에 나와 똑같은 포즈로 저 학생이 디지털 소비자를 갖고 책 껍데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서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저걸 만들게 된 과정을 메이킹 필름까지 찍고 동영상을 올렸다. 그다음에 우리가 총선 때 보면 상품 나오죠. 그 상품에다 제가 갖다 하여튼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을 보니까 제일기획의 executive creative director로서 일을 하고 있고, 광고 비평가로 글도 썼고, 또 칸과 같은 그런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도 여러 번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국제 세미나에서 키노트 스피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도 쓰기도 하고 번역도 했고 전시 기획도 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했었어요. 제가 했던 것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딴 거는 내세울 게 없는데 정말로 농업적 근면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커 플레이어입니다. 제일기획 축구 대표팀의 감독 겸 선수입니다. 뻥이 아니고요. 우승도 했어요. 대행사끼리의 광고 회사끼리의 축구 대회가 있거든요. 우승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저의 광고를 5개 광고물로 봤을 때 쇼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점층적으로 싸우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얻게 된 결론이 바로 이건 거죠. 광고는 사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한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왔고, 아까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보여드렸지만은 빌 게이츠 시애틀의 재단에 그 뮤지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애틀에 가시게 되면 빌 게이츠 재단의 그 뮤지엄을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Use your creativity to help라고 나와요. 세상을 돕기 위해서 너의 크리에이티비티를 활용을 해라. 이제는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비티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죠. 지금 우리 나라의 전체 화두가 뭡니까? 창조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부 장관도 대한민국 최초로 광고인이 문화부 장관 됐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창의성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꿔온 것들이 광고인이라고 지금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청와대 불려갔다 오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있었을 광고인이 청와대에서 부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는, 사치가 아니라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밸류 크리에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 몇 개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재밌고 또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주신 김홍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김홍탁 마스터님께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 손을 들고 표현해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우선 잘 들었고요.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그 네팔에서 삼성 광고 하셨던 거 인상적이었는데, 하신 말씀 중에 설득하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을 써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광고 같은 경우면 이제 광고주를 설득한다, 정말 설득이나 타협의 이슈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설득을 하는 것 아니면 타협을 하는 지점이나 그 범주나 아니면 그 기준, 가치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이런 것이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단 제가 첫 대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포지셔닝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도 그 까다로운 삼성전자의
마케팅의 디시전 메이커 다 임원분들이죠. 뭐 전문인 부사장님 이렇게 사장님 되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밑에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토도 달지 말고 저 김홍탁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까지 말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엄청난 제가 신뢰를 보여드린 거죠. 안으로서. 예. 그다음에 처음에 정말 첫 대면에서 뭔가를 안을 가지고 들어갈 때 프레젠테이션 받는 분이 악소리가 나도록 해야 돼요. 와, 저 태어나서 저런 거 처음 본다. 뭐 저런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가요. 그게 가장 중요한 비법이었고 저는 그것이 비단 광고주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자기가 발표를 할 때 그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논리와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을 참 논리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또 빅데이터 시대까지도 강조가 되지만은 네, 별다른 건 없어요. 네, 제대로 준비해서 깨끗하게 프레젠테이션은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비단 광고뿐이 아니라 저희 나라는 실정이 기업체가 건축도 그렇고 왜 오너들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광고 회사에서 좋은 작품을 내놔도 뭐 광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오너의 생각이라든지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광고 음악을 어떤 유명하신 분이 만들었더니 오너의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주 적이 돼버린 경우도 들었는데 그런 실정의 한국 실정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며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너무 같은 그런 스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겹치기 광고를 그래서 하다못해 뭔가 표정이나 이런 제스처라도 바꾸면 좋을 텐데 옷 광고를 봐도 치킨 광고를 봐도 무슨 광고를 봐도 똑같은 표정에 똑같은 그런 제스처를 쓰는 거 그게 비단 저희 나라만 그럴까요? 근데 그런 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앞에 이제 모두에서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령 이제 배용준 씨가 등장하는 광고를 보면은 천 편을 봐도 표정이 똑같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왜 다시 찍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존에 찍었던 거에다 제품만 합성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현실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일본도 좀 그렇고 중국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셀럽트를 쓰는 거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그냥 가져오겠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검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품과의 렐레번스.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광고 나오는 거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도. 그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는가. 맨 광고를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온에어하기 전에 마약으로 터졌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연예는 항상 그 위험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고려를 안 하죠. 고려하는 건 지금 뜨느냐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계 스타들이 이전부터 있어요. 고현정 씨부터 해서 김태희 씨, 이효리 씨, 이제 남자로 와서 뭐 김수현 씨 이게 있는데 보시면은 제품하고 렐레번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뜨느냐고 동시다발로 대여섯 개 나온 거죠. 저도 그거를 원치는 않아요. 예, 그런데 한국 광고 산업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자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광고주 쪽에서 누굴 써라라고 지명해서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우리가 연예 프로그램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는 그 똑같은 패턴을 광고에서 왜 또 보지? 이렇게 되면 광고가 연예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의 종속이 되는 거거든요. 광고 고유 화법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 기네스 보셨잖아요. 저게 광고의 화법이에요. 광고인이 할 수 있는 광고인만이 할 수 있는 화법입니다. 이제 그런 걸 찾아야죠. 예. 그런데 여전히 그냥 광고주께서는 회장님이 이렇게 골프 나갔다가 옆에 있는 회장님한테 야, 어제 저 배용준 나오는 광고 봤어? 봤어. 좋던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기억하는 게 쉽게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정말로 정말 다행이고 꼭 TV가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다른 매체를 통한 영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말 스토리텔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오늘 가장 회자됐던 영상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개불알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가지고 그게 왜 개불알인지 한번 보세요. 예, 그 바이럴 비디오예요.
자동 그 버스 전면 광고에 개불알 지켜주세요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웬 욕이야 막 그래서 찾아가면서 결국 보니까 산림청에서 개불알 꽃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이렇게 막 디지털 얘기해도 저 굉장히 아날로거든요. 야생화 찾아 한참 다녔어요. 곰배령이라는 지명이 나오기 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 개불알 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머니처럼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저는 그 아기의 이렇게 통통하게 볼살이 오른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왜 그걸 개불알 꽃이라고 했을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영어로는 레이디스 슬리퍼예요. 아가씨의 슬리퍼라는 신발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꼭 한 아이들이 신는 그 털신 있죠? 그렇게 생긴 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추해 보건데 야생화들은 다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처음 봤을 때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게 계속 구전되면서 그 이름이 정착이 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들판에 싸돌아다니는 게 양반은 아니었죠. 양반은 그냥 맨날 애헴하고 책이나 보고 머슴들이 나무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걸 보고 아가씨의 버선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얘 개불알처럼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 뭐 개바풀이니 며느리 미식개니 이런 발칙한 용어들이 꽃 이름에 그 이쁜 꽃 이름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상이 뭐냐면 나중에 산림청장이 나와서 난개발로 인해서 이런 아름다운 야생화가 죽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개불알이냐? 그게 바이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 그 덕분에 저는 사람들이 이런 이쁜 개불알 꽃이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도 저도 굉장히 불편한데 알게 된 것도 저는 이제 큰 수확이라 생각하고 그런 형태 저는 그걸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게 정부에서 이런 광고를 해? 예,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말랑말랑해지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절대 개불알 꽃은 이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죠. 유튜브에 가서 개불알 꽃 한번 쳐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하죠. 그게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그건 이제 돈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예,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고 아무리 좋은 뭐 갖다 주셔도 그분의 테이스트에 안 맞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본인이 정말 크리에이티브가 똑똑하면은 그런 창작물에 관여를 하는 것은 와이나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죠. 손을 떼고. 예. 그거는 결정자들이 내려야 될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정말 그 버진 그룹의 리차드 브랜슨처럼 되든지, 예. 우리나라 현대카드의 정 사장처럼 되든지, 예. 스티브 잡스처럼 되든지 그 정도의 크리에이티브한 뭔가가 없다면은 본인은 영업과 돈 버는데 하고 그쪽에는 전문가에 맡겨야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전략적으로 맞냐 안 맞냐만 그러니까 right와 wrong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CEO들은 보면은 좋다 나쁘다 개인적인 테이스트를 갖고 얘기를 해요. 맨날 소비자에게 광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추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네. 그럼요. 예. 선생님의 그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천재와 그 다른 사람은 노력을 해도 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원천, 아이디어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렇게 어떤 다른 정서적인 움직임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겠죠.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이디어의 원천이라는 건 없고요. 인사이트, 해안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칙은 뭐냐면 인풋 없이는 아웃풋이 없다는 거예요. 예,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요만큼인데 거기서 어떻게 큰 게 나오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예,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지론은 이 세상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음에도 영화를 볼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행을 할 때도 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끊임없이 뭘 받아들여요. 예.
근데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일 뿐이 없습니다. 같은 걸 보더라도 얼만큼 것을 캐치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이제 능력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디지털에 관련된 거는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근데 저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정보를 제일 많이 얻을 것 같으세요? 저는 페이스북에서 얻거든요. 페이스북은 그냥 나 이런 거 먹었어 잘난치 않은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맺고 있는 대한민국 또는 세계의 디지털적인 그루들이 계속 좋은 정보를 올리거든요. 공유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그럼 하루에 그거 있는 피드만 보더라도 그날 있었던 디지털 세계에 중요한 것은 제가 다 입력이 됩니다. 근데 저의 원칙은 그날 일어난 것은 그날로 다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도 계속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계속 쌓아놓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지식 정보들이 우리가 서가에 이렇게 책을 책 이름 순으로 분리해 놓듯이 정렬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으로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뭔가 하나를 내가 관련된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토픽이 있으면은 그에 관련된 게 줄줄이 꿰어나온다는 거죠. 예, 사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집어넣는 수뿐이 없는데 가능하다면은 낯선 것을 자꾸 접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일주일 갔다 왔는데 한 달 된 것 같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루에 받아들이는 낯선 자극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낯익은 곳에 있으면은 별로 자극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행이 좋은 이유는 온몸의 감각으로 새로운 건 낯선 거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돌아다녔어요. 정말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이 국내는 국내도 이상한 데 많이 다녔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 쫓아다니고 암각화 이런 거 보러 다니고 산에 있는 늪지대 돌아다니고 옛날에 한때 또 강가에 돌에 취하고 돌 주스러 다니고 정말 미친 짓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모든 인풋도 질이 좋아요. 여러분 말은 고퀄의 질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걸 하더라도 질이 낮은 경험을 하면은 그냥 바닥에서 같이 헤매는 거예요. 예, 그 경험과 지식과 정보가 굉장히 고퀄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고급 문장을 보다 보면 시험에서 쉬운 거 나오면 그냥 거저 먹잖아요. 근데 맨날 쉬운 것만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게 머리가 하얘지죠. 똑같은 논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지금 컨셉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의가 맞느냐, 그런 걸 판단하게 되고 방향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하다면 아까 제가 부적을 보여드렸지만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우리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실행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잡생각일 뿐이다. 실행을 해야만 그게 아이디어로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그 제일교육에서 저 혼자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제일교육 훌륭한 후배들하고 다 같이 했던 그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광고주에게 선제안을 한 거예요. 광고주가 만들어 달라는 게 하나도 없고 여기서 보여드렸던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프로젝트들은 선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점을 아까 그 이마트도 그렇고 실제적인 오더를 줘갖고 이 제품으로 이 광고해봐 이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나는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해서 소비자의 인사이트를 찾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선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좀 뭐죠? 앞서간다는 게 그냥 안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도 그래서 제가 농업적 근면성을 말씀드린 게 정말 부지런하고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앞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홍탁 말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11번째 예술인문 콘서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드보이와 아저씨, 늑대소년 음악 감독을 하신 심현정 영화음악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연주와 같이 감상이랑 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이 신청 부탁드리고 지금 홈페이지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